요즘 그 진보 진영 싸움이 정말 이제 심상치 않고 볼만한데 오죽하면 이제 뭐 진보 기자들 진보 매체들을 상대로도 뭐 니들 너는 친석이냐 친명이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저도 온라인 기사를 써보면 그 딴지 게시판에서 온 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너도 김민세냐 뭐 너 김민 뭐 친석이냐 이런 글들을 막 달아서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혹시 두 분 그런 공격 받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김민석 총리 산하 총리실을 출입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차기 당권 대결이 치열하지는 않아서 다행히 그런 공격을 받기 전에 인사가 나서 받진 않았는데 요즘 출입하는 기자들은 좀 김민석 총리 관련 기사를 쓰거나 하면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써도 상당히 많이 달려요. 뭐 공격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댓글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막 친석계다, 아니면 뭐 그 김민석 편이냐, 뭐 경향 김민석 묻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을 보고 있는데 이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파열음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뤄볼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한때는 뭐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 뭐 지식인, 뭐 대권 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비판 여론도 커져서 뭐 진보 기득권 이렇게 좀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론의 중심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진보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요새 좀 비판하기 시작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누가 꼽힐지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본인들 뭐 내키지 않겠지만 뭐 유시민 전 의원이나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 아니면 조국 혁신당 전 대표 등이 이제 진보 기득권이라고 얘기가 흔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멸칭이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기득권이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리 차면 기운다고 최근에 이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이분들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기로 하겠지만 일단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혹시 그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한 사람 한 사람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들이 지금 어떤 의제를 다루고 있느냐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같은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 코스피 9천 시대 뭐 이렇게 다가왔을 때 뭐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뭐 쉬었음 청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뭐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사실은 저는 이분들이 그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런 문제를 되게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검찰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하냐.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거에만 목을 매니까요. 그러니까 진보 의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의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의제에 매달리느냐를 봤을 때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가진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어떤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좋은 지적인 것 네, 같아요. 가진 권력을 할 수밖에 내려놓지 없거든요. 않는다. 네, 특히 이거를 2030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고 거기에 첨착돼서 어떤 그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을 과연 진보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비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때 뭐 진보를 주창했던 한때 영향력 있던 지금은 약간 기득권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지적을 네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남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진보 기득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저는 이제 세대가 80년대생이라서 사실 그렇거든요. 뭐 진짜 오래 본 느낌이 있죠. 뭐 부장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 예, 되게 오래 본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오래 봤어요. 뭐 예컨대 언제부터 봤다고 해야 될까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분들의 이름을 계속 봐왔습니다. 뭐 어디선가 팟캐스트에서도 보고 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제 계속 매체만 바뀌어가면서 이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인사 아니었습니까? SNS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기득권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고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생각나는 걸 일단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 그거는 일종의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어떤 거기에 대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약간 이런 톤으로 해서 나왔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분이 불쏘시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왕자야 뭐 약간 그런 개념이죠. 네, 뭔가 차기를 뭔가 내다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인계치에 왔다. 아, 저분은 사실 원제라는 영화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잖아요. 이분은 뭐 사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뭐 공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원제가 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뭔가 차기를 향해 쭉쭉 가는 듯한 이 모습이 조금은 기득권론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이 그 2030 세대에서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대표를 꼽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허남설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뭐 딸의 입시비리라든가 뭐 이런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상 조국 전 대표를 떠올리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좀 알고 이렇게 행보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유진 기자 하나 덧붙이실 말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20대, 그러니까 대략 2000년대 초중반 태어난 그 세대들한테는 사실 체감상 보수 정권보다 그 진보 정권이 더 오래 경험한 그냥 세대이거든요. 저절로 기득권으로 느껴지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배가 조국 그 사태도 말씀 주셨지만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진보 진영의 담론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그 단순히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할 그런 분들은 마치 이제 진보 진영이 항상 억압받아오고 어떤 도전자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20대들의 마음에서는 본인들이 항상 경험한 그 주류 정치인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들은 말씀도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초반생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예를 들자면은 서울시장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2000년 초반생들이 볼 때는 그들이 10대 때 이미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0대 내내 서울시장은 박원순이다 이렇게 알고 자랐는데 20대쯤 되니까 갑자기 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실 처음에 서울시장의 이미지가 민주당 서울시장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그 사이에 보면은 2016년부터 내리 총선을 민주당이 계속 3연속 승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도 상당히 승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사실 지금의 기득권은 민주당이다. 라고 뭐 이게 단정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역시 그 민주당 사람들 저도 최근에 뭐 따로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근근히 소식을 전해 듣는 것에 따르면 여전히 그 자기들이 소수자다. 그리고 이제 운동권이고 저항 세력이었다. 이런 자기들이 깔고 있는 서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을 이해하지 못하고 2030의 지금 투표소 봉쇄 시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엇나가는 듯한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약간 좀 퇴행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좀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좀 다룰 사람이 있는데 지난 회에 짧게 다뤘었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잘 아는 이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왜 자꾸 거론이 되냐면 친문 전략통이라고 이제 꼽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분들이 친문이고 이분들이 그 정청래 그 대표의 연임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임을 지원하는 뒤에 양정철 전 원장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여권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고 설사 증거는 없더라도 양 전 원장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고 또 그가 친문의 전략통이었기 때문에 과연 당연히 여기에 개입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청래 대표 연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맞죠? 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의혹의 발단은 손혜원 목포시 의원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 행보와 관련해서 양정철의 검은 그림자를 봤다. 내가 이제 양정철을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뒤에 이 사람이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정청래 대표가 이제 2019년도에 MBN에 이제 한 그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는 양 전 원장이랑 30년 지기다. 이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양 비서관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좀 친소 관계를 드러냈던 그 영상이 지금 다시 유튜브에 돌고 있어요. 이제 요런 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도 이제 정청래 대표와 소위 전략가인 양정철 전 원장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는 게 연임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홍 기자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은 이 정청래 나 뭐 약간 요런 쪽에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막 이런 쪽에서 배우를 조정하는 어떤 설계자다 뭐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주장도 한 것 같던데요. 조국 혁신당 창당 과정에도 그렇죠. 관여했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예. 자기가 증거는 없지만 일하는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이거는 양정철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자면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진보 기득권의 배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면 있고 이제 예. 진보 기득권의 배우라기보다는 진보 기득권이 지금 밀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다. 정청래는 아바타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왜 우리가 양정철 얘기를 하냐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또 관심은 많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지나가자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뭐 자기 개인적인 의심이었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말하자면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게 뭐 손혜원 의원이 뭐 아예 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정치권이나 뭐 세간에 있는 얘기를 이게 자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유튜버들이 그 양정철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심증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뭐 이런 어둠의 약간 뭐 베일 안에 갇힌 설계자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권 내부를 뭐 다 속속들이 우리가 뭐 정치권을 취재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들도 공개하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정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슨 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부를 만큼 어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고 민주당을 뭐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친문이 지배하던 민주당을 잘 끌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가설에 약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잘 끌어온 사람이라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역할을 했고 어쨌든 전략통으로서 자기가 남긴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전략통으로서 남긴 이력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남겼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뭐 예컨대 윤석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정철 전략통? 글쎄? 어쨌든 이런 의심의 출발점은 양정철 전 원장이 전략통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을 깔고 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여기저기 정치 이슈에 많이 관여를 했던 것은 맞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손 전 의원 얘기를 우리가 좀 했는데 손 전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 일단 정청래 대표의 관여한 부분을 사과한 게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뭐 명예훼손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대응 운운하니까 사과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지금 양 전 원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물 비상구답게 좀 양 전 원장이 누군가 그런 소개는 일단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뭐 이분 이렇습니다. 1964년 7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 이 전 그 원장을 보니까 약간 문학 청년 기질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장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문학은 아닌데. 네, 그게 보니까 고등학교 때 문예서클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뭐 사실은 그 문예서클을 가장한 이념 서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대학은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외대 법대 를 진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학보사에 가서 그럼에도 이제 글 쓰는 일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 학보사에 가서 학생 기자 일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80년대 학번들을 보면 대학 학보사가 사실 운동권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학보사의 기자 일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의 중심이 되고 나중에는 한국외대 뭐 자민투
자민투 이거 뭐 반미 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 이런 거 우리 이유진 기자는 아마 전혀 모를 텐데. 야, 우리 때는 다 이름이 그랬어. 그러니까 예, 네. 뭐 이거 자민투 이름도 어렵네요. 예, 여기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운동권이니까 대자보 쓸 일도 많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대자보 쓸 때 이분이 그렇게 시를 많이 썼대요. 예, 시를 인용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문학청년 기질이 되게 다분한 거예요. 예.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우상호 강원지사 대변 그 당선인도 문학청년 출신이고 우상호 지사가 예, 예. 그래요. 그렇구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분 보니까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이제 기자 일을 합니다. 이제 언론노버라는 데서 기자로 일했고 언론노버는 지금 미디어 오늘의 전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게 방송계 이런 데서 홍보 일을 많이 했고 뭐 이제 임원까지 할 정도로 좀 수완은 많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이제 운명이 바뀝니다. 노무현 대선 캠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한 인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당시에 보면 이분이 뭐 대기업이 주로 방송계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론 담당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청와대에 입성한 다음에는 주로 언론 담당 비서관, 뭐 국정홍보 비서관, 뭐 홍보기획 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맡았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는 봉하마을까지 따라갔고요. 그래서 2009년 5월 23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제 끝까지 뭐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초대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때 2011년, 2012년 이럴 때 그 정치 데뷔를 곁에서 굉장히 보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뭐 여러 공직을 이제 뭐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하마평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이제 돌연 외국행을 택하고 잠적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2019년에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자리를 버리고 물러나서 지금까지는 딱히 공직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허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주목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그 2002년 대선 때 합류를 했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그 측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이력만 보면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다는 거 보면 일을 잘해서 노 전 대통령이 신뢰를 얻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서관까지 됐다는 거는 여하튼 굉장히 좀 일을 그 당시엔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